자, 오늘 말씀드리게 될 건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의 고교 선택 기준을 가지고 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좀 어떤 뭐 활동 그리고 어떤 학습 쪽에 좀 치중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학생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요 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의 진로 성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또 학교가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차였나요? 저희 그 이종환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룬 걸로 알고 있어서 학교에 대한 정보는 일단 생략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일반적 진로나 계열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오늘도 여지없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그동안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교육 쪽 업계에서 종사를 해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나름 고등학교 진학 관련된 그리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한 책도 공동 집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 이제 대충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대답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애정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여쭤볼 건 아니니까요. 이거 좀 추억이 샘솟죠. 과거에 한창 좀 유행을 했던 건데 오늘 내용의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원래를 찾아라의 이걸 뭐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말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언뜻 봐서는 똑같아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미션으로 주어진 그 뭐 착장이라든가 포즈를 똑같이 하고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숱한 원리 비스무리한 아이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찾는 원리는 딱 한 명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파란 바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다음 또 옷은 똑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추가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티셔츠와 바지도 중요합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너무 쉽게 들통이 나니까요. 그래서 제도라든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고 내가 진짜 원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이 원하는 그 한 명 그리고 그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오늘 강연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순서를 짚어보면 대입의 변화와 흐름이 빨간 티셔츠와 바지입니다. 그리고 학생 성향별, 성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을지, 다리를 꼬고 있을지, 그 포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그 줄무늬 셔츠와 바지는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 만약에 다음 편 원리는 파란 바지가 아니라 빨간 바지를 입어야 해 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빨간 바지를 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1차 때 오신 분들 보신 우리 하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전형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이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는 상승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교과 전형 증가했고 수능 전형이 증가했다. 다만 여기서 보여지는 비율이 또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비율이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24학년도까지는 확정 발표가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는 여전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퍼센트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아니죠.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진학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대입 변화 포인트.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포인트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플러스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인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어찌 보면은 학생부의 메인으로 자리할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가 향후 3년 뒤 대입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정시는 둘째 치더라도 수시에서는 특히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기재 후 미반영 항목, 이거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를테면은 독서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자율 동아리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단박에 미반영이라고 하니까 필요 없어 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항목들이 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반영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좋은 세특이나 행특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 플러스 창체 활동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교과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을 적어주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이전처럼 정말 많은 시간 들여가면서 때로는 큰 돈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이것들을 단박에 잘라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폐지된다. 추천서는 뭐 이미 폐지됐다라고 볼 수 있고, 자소서는 2024학년도에 모든 대학이 폐지하는 걸로 어찌됐건 지금 결론은 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게 일부 대학이, 이건 말장난 같은데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을 거래요. 근데 학생의 신상 관련된 개인 서류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상 서류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에 대해서 왜 목표했는지, 뭐 그 정도는 그냥 약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자소서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서류가 축소되고 폐지되는 게 대학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바뀐 거는 거의 없거든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누군가가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뭐 공부를 한다고 할 때도 나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대비를 해왔는데 그거를 안 돼, 일주일 전에 대비하면 반칙이니까 안 되고 이틀 전부터만 대비해라고 얘기하면은 공부 좀 했던 아이들은 되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를 잘 활용을 해왔는데 어쨌든 없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없애긴 없애겠다만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최우선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특이나 행특 쪽에 나의 우수성 그리고 나의 진로가 10분 드러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대학이 뭐 서류는 시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학교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뭐 쓰여 있는 것처럼 면접을 늘리는 학교는 분명히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자소서에 써야 할 내용들, 자소서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그 고민들을 내가 한 번씩 고민을 해보고 말로 풀어내는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학습형 인재와 활동형 인재로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하게 되면 활동형 인재에게 다소 불리해지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칠한 대로 선생님과 그동안도 뭐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특히나 이제 항목별로 기록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 행특을 이게 참 되게 각박하네요. 행특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세특을 위해서도 모든 과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과목 담당 선생님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대화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이 폐지됐다. 뭐 다른 부분은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전문 교과라든가 특색 사업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목자 사고가 생각보다 불리해지는 거는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히려 가장 불리해지는 거는 이 지역을 포함한 교육특구에 속한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요,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좀 더 명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1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 아이의 내신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치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 80%, 90% 정도는 결론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죽어도 쓰면 안 되는 대학이 이제 생겨나요. 써봐야 원석값만 날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생겨납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은 그렇고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죽어도 추천을 못 받는 학교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꾸준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서,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1학년 때는 죽을 썼지만 그래도 2, 3학년 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런 요소는 충분히 의미 있게 받아주니까요.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내신 쪽에 좀 더 집중하고 몰입을 할 건지, 아니면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일부 활동 정도만 거기 곁들여서 정시를 중심으로 대비를 하되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후 과정을 봐가면서 나의 뭐 방향성을 바꿀지에 대해서 고1 딱 요 시기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 요맘때쯤 혹은 조금 지나서 이때쯤에는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쪽 지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성적 정말 요 동네만 하더라도 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1%, 2% 올리는 게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뭐 마음이야 뭔들 못하겠어요. 아이들 만나서 딱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그걸 아니 좀 그걸 언제 보여줄 거냐 하는데 결국 졸업할 때까지 못 보여주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철들면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따라서 철드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진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다른 쪽에 대해서 활동도 딱히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특기할 만한 사항도 없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먼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특히 통합교과 중심으로 예습에 가까운 선행을 해두는 게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사실 크진 않아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딱 50대 5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다소 결여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지금보다는 평가 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정량화 될 거예요. 정량화 된다는 건 뭐냐면 점수화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입시 평가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거죠. 그동안 독서 권수가 중요했습니까? 봉사 시간이 중요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아니오라고 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려면은 독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래도 한 200권 이상 읽어줘야 정량적으로 의미가 생겼어요. 이게 뭐 이거는 경각심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쪽에서 한창 지금 경기북과고 저 이제 분당 쪽에서 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과학고를 가려면 선택폭이 없어요. 서울처럼 이렇게 좀 복수의 과고가 있어줘야 아이들이 좀 분산될 수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이제 서울 인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과고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거는 경기북과고입니다. 거기 준비하는 아이들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독서량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3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200권 넘는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한 녀석은 네, 액면 그대로 믿진 않습니다만 500권 넘게 읽었대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되게 의심이 가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3년을 오롯이 잡는다고 해도 보통 1000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3년. 그러면 이틀에 한 권씩 꼬박꼬박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눠보면
얘가 뭐 300권을 읽었는지 500권을 읽었는지 혹은 1000권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많이 읽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 500권 읽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아, 좀 과장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지언정 그래도 그랬을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뭐 한 100권, 200권을 읽었대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뭘 읽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봉사 같은 경우에도 참 신기한 게 제가 뭐 대치동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목동에서도 하고 뭐 이쪽 지역이나 강남에서도 하고 거의 뭐 지난주에도 뭐 부산 쪽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해운대나 센텀 쪽은 또 거기 또 장난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지역의 트렌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봉사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다녀본 소위 교육특구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고 준특구라고 칭할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용인 수지 쪽에 사는 아이들의 봉사 시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얘네들은 반에서 중위권 정도 되는 아이들도 중1 때 보통 봉사를 한 50에서 60시간 정도를 채워요. 그래서 좀 혹시 여기 뭐 학교에서 아니면 그쪽 속한 뭐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기도 했는데 그러면 1학년 때 그 정도를 채웠다라고 하면 2, 3학년 때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 100시간씩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입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냐 하면 실상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학년 때 평균 봉사 시간은 중학생 기준으로요.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를 상정을 하면은 대략 한 20에서 30시간 하는 게 중학생 상위권 아이들의 대체적인 평균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던 것이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쉽사리 진정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내 진로 계열에 따라 다릅니다만 뭔가 나는 봉사 쪽에 조금 비전이 있어 그쪽 관련한 재능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전 선배들의 합격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기준에 대한 정량화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내키는 건 아니지만 이래야 군소리가 없으니까. 네가 더 봉사정신이 뛰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뒷말이 나오지만 야 봐봐 너는 3년 합산했는데 30시간밖에 안 되지만 얘는 120시간을 했잖아 라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형식적인 측면이지만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마음가짐,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서류를 작성할 때 서류에 작성되는 내용을 내가 만들어 나갈 때 너무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집중도 있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전공 계열과 관련된 세특만 찝어서 보는 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동산으로 치면 좀 똘똘한 한 채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는 좀 구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이 내신 비중은 강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좀 꾸준히 강화가 되어 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거고 정시 비율 확대되는 거는 이미 공언한 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좀 여쭤보죠. 수시와 정시 중에서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정시형이고 수시는 답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아이는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어, 아이가 좀 수시형인 것 같고 이왕이면 수시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상대적으로 많네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가거나 말거나 그건 뭐 지몫이니까 그런 건가요? 자, 비율적으로 놓고 볼 때도 수시 비율이 좀 높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입시가 정시에 비해서 앞서서 치러진다는 거는 몰라 애는 어쩔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빨리 결론이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시 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쪽 지역 내에서 일반고를 진학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시, 물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전형이 있습니다만 수시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일반고 진학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일차적으로 당부를 드리는데, 전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 뭐 한 요 정도죠.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반고 쪽에 재학 중이면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욕심 갖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의 전형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좀 틈새 시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기자 전형은 그냥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학생들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여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은 대략 요 정도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래도 내신 성적 맞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지금까지의 미덕이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2023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고2가 치를 입시까지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에 비교과 항목이 양념처럼 곁들여져 있고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이기는 하지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학교의 경우엔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순간 거의 뭐 합격에 가까운 그런 양상을 보이는 전형도 여전히 존재는 한다. 물론 앞으로는 좀 더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논술이라고 썼는데 실상은 거의 논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논술과 수능 최저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건 논술 전형 자체가 비율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논술 전형만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비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누가 봐도 논술 쪽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문과랑 이과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과 쪽은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사전적 정의에서의 논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연계 논술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수학, 과학, 선행 겁나 많이 돼 있고 그냥 문제를 창의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아이들, 그게 그냥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수학이, 과학이 실력이 탁월하다, 그런 친구들은 그냥 교과 학습 수능 공부하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푸는 게 논술 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럼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좀 많이 빼서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혹시 여기서 논술 가르치나요? 이 학원에서? 그저 모르세요? 그래도 명색이 국어학원이 메인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 왔다. 정시는 뭐 볼 거 없죠. 그냥 수능 끝 이랬어요. 근데 2024학년도에 조금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24 그리고 그때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2025학년도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성적 당연히 잘 받아야겠죠.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내신 성적을 잘 받은 과목과 연계된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지원 가능한 대학 숫자가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기반으로 활동을 하되 단순 비교과가 아니라 그 내신을 만들기 위한, 성적 자체는 교과보다 낮더라도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각 변동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학교들이 논술 전형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손이 많이 가요.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채점하는 것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적당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조금 종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학 측에서도 굳이 논술을 뭐 늘릴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보다는 면접을 늘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학생을 뽑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좀 격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학생의 전반적인 독해력과 문해력 그리고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위해서 논술 수업을 듣거나 대비를 한다? 그 부분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특히 이제 중위권 이하의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국어 영역에서 그런 친구들 많죠. 그 지문을 좀 한 개, 두 개 못 보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게 내가 국어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글 읽기 역량이 딸려서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특별히 못나서라기보다는 아이들 세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활자 세대가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수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글에 대한 이해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어 활용 역량은 저희 세대랑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진짜 모자라 보이는 애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국어 실력은 예전에 비해서 좀 형편없어졌어요.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리고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죠. 뭐 영어랑 수학 정도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인 이해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국어뿐이 아니라 뭐 사회도 기타 뭐 수능으로 치면은 뭐 탐구 영역 같은 경우 이 경우도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해석 역량이 부족해서 받을 점수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진 괜찮아요. 뭐 중3, 고1 정도는 시간이 그래도 고2, 고3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논술 수업을 너무 진짜 세상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진 않으니까 혹시라도 논술 수업 받고 있는 애 하는 분들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난해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시 때도 내신을 좀 보겠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어떤 대학 구조의 특성상 서울대가 이런 방식으로 2024학년도에 23, 24 이렇게 아이들을 좀 뽑아보고 나서 이게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많은 대학들이 한 25학년도쯤에는 확장돼서 내신을 일부 보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목 반영률에 비해서 실질 반영률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반영이 되어 봐야 표면적으로 봤을 땐 대략 만약에 뭐 70%, 30%다라고 한다면 실질 반영률은 수능이 한 예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능이 한 뭐 90, 적게는 2에서 한 95%, 그리고 내신이 한 5에서 7% 정도, 70대 30이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학교에 붙고 떨어지는 게 무슨 10점, 20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1, 2점 차이로, 상황에 따라서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패러다임도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앞쪽에 보여드린 내용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시에 대해서는 수능 공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시 비중이 커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수시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요? 그래도 정시가 40%면 예전에 비해서 문이 훨씬 넓어진 거니까 오히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40%면 이게 6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60%여도 전형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건 분산될 수 있고 수능은 어차피 하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반문을 던지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요거예요. 정시, 수시 비율을 놓고 봤을 때 2023학년도니까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게 될 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평균을 내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할 수 있어요. 2024학년도에 정시를 4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뭐야 왜 아직까지도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2024학년도에 얘가 이렇게 빡 늘어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학교별로 놓고 보면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가면서 지금 비율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수능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2022학년도에 21.9에서 2023학년도가 되면서 20%로 줄어요. 줄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40%는 언제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24학년도가 돼도 40%는 안 돼요. 대략 이 정도 비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를 맞춰야 되는 대학은 제한적이어서 이 뒤에서 보여드리는 이 대학 플러스 1인데 근데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은 뭐 요 안에 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뭐 사관학교나 뭐 이런 것들 빼면은 대체로 그냥 요 정도에 들어있죠. 별로 뭐 탐탁치 않은 표정이시네요.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들만 40%까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3학년도 이후로 요거는 뭐 22학년도 기준인데 3, 4가 되면서 얘네들이 맞춰지면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까? 근데 이거는 올해 그 고3 아이들이 치른 현재 입시인데 이때 이미 보시다시피 상당수 학교가 40%를 맞춰놨죠. 그렇죠? 그리고 4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얼추 접근한 학교들이 제법 많아요. 이 학교들이 40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적인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시 비율이 한 25%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서 물론 대학이 자발적으로 더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학교가 얼마나 될지는 좀 미지수라서 발표된 대로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앞으로는 6대4 비율로 수시 정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시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건 분명 맞지만 생각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았다. 그래서 수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시만 생각하는 건 뭐 재수생이라면 모를까 그거는 다소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고 결과를 떠나서 그게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어,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솔직히 말씀드릴 때 내신 성적 안 나오면서 수능 성적 되게 잘 나오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성실성에 기인하고 나의 평상시 학습 리듬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친구들이 아유 됐어 그냥 대충 지내다가 수능만 잘 보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난 수능을 잘 볼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내신이든 활동이든 아예 그냥 제껴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려면 그 제낀 시간과 노력이 수능으로 온전히 쏠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엉뚱한 대로 쏠려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까지 방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의 학습 리듬과 마인드에 대한 케어를 위해서라도 수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한다는 걸 꼭 좀 염두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저 요 무렵쯤 상담을 할 때도 고1 아이인데 그냥 학교가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수시는 아예 배제하고 지금부터 수능 공부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확충된 상태라서 정시가 수시를 압도하는 그러한 시대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글쎄 모르겠네요. 한 5수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올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죠. 입시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오셨던 분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어? 어? 이러시면 곤란한데. 예, 맞아요.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대학이 원하는 대로 입시판은 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주체일 수가 없고 고등학교가 주체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오지랖이 넓은 참견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불안한 게 이게 참 촬영되고 있다는 걸 제가 잠깐 망각했는데 제가 좀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예, 예전에 이거 좀 억울한 게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예전에 메가스터디 쪽에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중3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 그 무렵에 이제 사회 통합과학이 도입될 무렵이었는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난도가 상승하진 않을 거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신규 과목이 생성될 때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여전히 그 무렵에도 서울대에서는 투 과목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쉬워져서 아이들의 학습량이 좀 저하됐을 때 그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둔다면은 거기에서 좀 남들에 비해서 하나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자 전략 과목이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은 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서, 중3 아이들 하는 걸 보니까 물화생지 가릴 거 없이 막 무턱대고 다 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해야 된다면, 물리와 화학 중에서 하나 정도는 고1 과정을 넘어서 그 이후 과정까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근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옆집 아이가 하고 다른 아이들 다 하니까, 학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지구과학은 그렇다 쳐. 근데 물화생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강남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출두를 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선행학습을 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만, 제가 좀 전에 교육부를 욕한 건 아니고요. 뭐 참견도 때로는 필요하다. 뭐 그래야 우리가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뭐냐면, 입시의 주체는 학생인 게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란다. 입시의 주체는 대학인 게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대입 3년, 4년 예고제와 무관하게 직접적인 거는 요때가 돼야만 공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치르게 될 입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고1, 9월이 돼야 비로소 대입 기본 계획이 나와요. 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흐름의 입시를 치를 거야 라는 게 이제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5월이 돼서야 전형계획안이라고 하는 거는 각 학과별, 계열별, 모집을 어떻게 할 거고, 인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 여기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전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 예측만 할 수 있다 뿐이지 확정된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2025학년도에는 100%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를 전형안은 아니지만 2021학년도 전형계획안과 2022학년도 전형계획안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한 3개년 정도만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학교가 수시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 학교가 추천 전형에 대해서 재미를 본 것 같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용어가 생소할 수 있고, 또 전형 자체에 대해서 무지한 전형들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몇 번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부탁일 수 있는데, 이 전형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려고 하면은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볼 필요는 없고, 학생이 원하는,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학교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비교를 해보면은 입시에 대한 이해 폭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나는 교과 전형, 나는 종합 전형, 이런 식으로 어떤 전형명에 맞춰서 본인을 재단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나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니까 그러면 내신을 죽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인드만은 좋아요. 근데 가끔 3년이 지나서 학생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열심히 한 건 인정. 그리고 그쪽 한쪽에 대해서 파고 또 판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례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옆집 애가 뭐 연대 무슨 전형을 썼는데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 집 애가 그런 학교를 못 가면 도대체 어떤 애들이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간혹 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잘하는 애도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잘한 거는 맞는데 대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아이들 뭐 이게 고입이 됐든 대입이 됐든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 대비를 할 때 정말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포인트고 네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특히 이제 잘하고 잘난 아이들일수록 그런 일종의 좀 고집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꼭 이 소재를 쓰고 싶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소재는 이 학교에서 탐낼 소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차라리 이걸 써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난 이게 더 좋은데. 근데 그래서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그냥 네 일기장에 쓰고 자소서에는 이거 써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걸 가지고 온 거는 언뜻 봤을 때 똑같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띌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 100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전 교과를 보느냐 일부 교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전략이 달라지죠. 교과 플러스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고 교과 플러스 면접을 치르는 학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앞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현재 고3 아이들을 위한 입시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서울시립대라든가 교과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대라든가 전국 대부분의 교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전교과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의 내신 평점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서울시립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각을 한번 봅시다. 서울시립대가 좀 더 선호도가 높습니까? 서울여대가 좀 더 선호도가 높습니까? 그냥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아이의 내신 평점이 과연 높을까?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립대의 내신 평점이나 서울여대 내신 평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서울여대가 진짜 높은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국영수탄 모두 반영하는 학교와 그냥 너 원하는 거 한 과목만, 뭐 수학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수학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는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알만한 학교라면 뭐 무조건 1등급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 교과군, 4개 교과군에서 그 교과군 내에 있는 뭐 3개 과목 정도만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과연 서울여대가 3년 뒤에 전교과로 바꿀까? 그럴 가능성이,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가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일부 과목 중심으로 보는지 아니면 전교과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관리해야 될 과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교과 반, 종합 반으로 대비한다. 그러니까 교과에 대해서도 한 발 적당히 걸쳐놓고 종합에 대해서도 적당히 발을 걸쳐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활동도 비교적 좀 잘하는 편이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고 이런 친구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똑같이 성적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일부 과목 쪽에 좀 편향되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3년 뒤에는 원서를 쓸 때 좀 더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플러스 서류나 교과 플러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괄합산 전형인지 단계별 전형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까 왜 한 3개년 정도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건 그동안 안 바꾸다가 갑자기 바꾸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요런 학교들은 일괄합산 전형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학교들은 단계별 전형을 선호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일괄합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얼만큼 잘 쓰느냐, 예를 들어 교과랑 서류다라고 봤을 때 서류를 얼만큼 잘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일단은 성적을 얼마나 더 잘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플러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표면적인 점수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이 많아요. 교과 80점, 면접 20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수능과 내신 뭐 7대 3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교과 70, 면접 30이다라고 했을 때는 면접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최소한의 교과 성적을 내가 받아놓은 상태에서 면접 역량을 얼마나 기르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교과 전형이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면접 전형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율에만 뭐 속지 마시고 이런 학교별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차 알아나가게 되면은 확실히 입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더러 속된 말로 좀 삽질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눈 돌리느라고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론을 내보면 입시는 뭐 여전히 또 변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입시의 주체는 대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해서 변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흐름에 대해서 주도를 해보자라는 건데 몇 가지 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학교를 살피자라는 건데 학교 유형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유불리에 대해서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내가 속한 학교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고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특목자 사고 준비하는 친구 있나요? 그 중에 한 분? 한 분만 계세요? 애매하다 얘기하기가. 그럼 혹시 뭐 학교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자사고인지 뭐 외고국제고인지 혹은 뭐 과고인지 뭐 자사고요.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다. 뒤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자사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 그럼 일반고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도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건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러면은 특별히 이사 계획이 없으시면 이 동네에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한 분을 제외하고 이 지역 내에 있는 일반고에 진학을 한다? 그럼 그 학교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뭐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는 충족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든 아니면 일부 그 부분은 버리고 가야 될 부분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줘야 이것 역시 이제 엉뚱한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직진성, 입시에 대한 직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를 펼쳐보자라는 건데 중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확정돼서 나오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앞으로 입시에서 바뀌게 되는 부분, 자, 수업 내 연계 학습이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엔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렸죠. 고등학생. 어떤 거냐면 언뜻 봤을 때 잘한 건 맞아요. 잘한 건 맞는데 여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가 숙지 정도에 끝나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뉘앙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여부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연구 활동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병행돼서 기록되지 않으면 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학교 3년 동안에 그런 항목들이 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이왕이면은 수업 시간 내에 이걸 배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다면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그 역량을 좀 더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게을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던 건지 혹은 그 과목이 싫거나 못해서인지 그래서 과목별로 그렇게 구분을 지어둬야 앞으로 그럼 어떤 과목에 집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내용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선생님의 평가로 입시 경쟁력이 생겨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자소서 추천서가 사라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세특 행특 쪽에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한 해에도 뭐 한 1000개는 보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뭐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그러다 보면 비교가 좀 되죠.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양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쓴 걸 보고도 이게 도대체 잘 쓰여진 건지 안 쓰여진 건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정량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 과목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 로봇공학자가 꿈이고 근데 수학이랑 과학 쪽이 일종의 전략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목에 대한 정량적인 세특의 양이 한 6, 7줄이 안 되면 평균에 비해서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만 한 10줄 가까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정량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성적도 나름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뭐 학급 내에서 임원 활동도 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 5줄, 6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량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한 10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살필 때 거기 욕 쓰시는 선생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다고 장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뭐 단점이나 혹은 이 아이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걸 안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서류가 학생 입장에서는 뭐 입시에 활용되고 또 중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점은 눈 감고 장점 중심으로 써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선 장점도 궁금하지만 단점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학이 됐든 뭐 고등학교가 됐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면접관들도 그렇고 노하우가 생긴 게 행특을 볼 때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작성된 내용을 그냥 훑어봐요. 훑어본 다음에 잠깐 생각을 합니다. 빠진 게 뭘까를 생각을 해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성적이라면 요 정도 활동이라면 응당 들어가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빠졌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특목자 사고 중에서 외고에 지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세특이나 행특 같은 거를 아예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다 어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전 교과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했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필을 시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그걸 궁금해 하니까요. 영어 성적밖에 못 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 성적은 하나도 안 궁금하다. 얘가 도대체 수학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충족을 시켜주자는 거죠. 대학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딱 살펴볼 때 1, 2학년 세특, 행특 그리고 세특, 행특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특이나 행특은 적어도 학생의 장점이 충분히 들어가되 거기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단점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장점과 상대되는 단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1학년 2학년도니까 2020학년도니까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에 숙명여대 면접을 본 친구예요. 면접을 봤는데 이 친구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냐면은 평소 상당히 성실하고 차분하고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서 무언가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할 때 몰입도 있게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대한 뭐 배려심도 깊고, 학습을 해나갈 때 늘 타인을 대할 때나 학습을 할 때 신중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또 한 단어가 뭐였더라? 전체적으로 사려 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나쁜 내용 아니잖아요? 좋죠.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쵸? 예,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제 던져진 질문이 뭐였냐면, 딱 그 부분에서 아마 착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을지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면접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니까. 어떤 질문 받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를 해봤을 때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뭔가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고 하는 거는 저 반대쪽 스펙트럼으로 건너가게 되면 신속하지 못하다라든가 추진력이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인성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늘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의 카리스마라든가 아니면 결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단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를 하게 되면 답변이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순간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자마자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뜨끔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헛소리 대잔치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어이씨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특목자 사고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왔고, 앞으로 내가 이런 그게 뭐 자사고가 됐든 또는 뭐 다른 특목고가 됐든 거기 가서 그 학교 특성에 맞게 어떤 식의 또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자꾸 일반고에 비해서는 특목자사고가 뭐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발표 수업이라든가 함께 공동 연구하는 뭐 R&D라든가 R&E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다만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을 쓰면서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 방식보다는 보다 선진화되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에 수혜를 입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뭐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을지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예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입식 또 암기 중심의 수업보다는 토론식 또 이해 중심의 수업이 좋아. 물론 뭐 나쁜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칫 뉘앙스가 와전되면은 나는 주입식이나 암기식 학습은 모태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신 없고 잘 모태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 아이가 이해 과목도 잘하고 암기 과목도 잘하는 아이를 원하지 이해 과목만 잘하는 아이를 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만히 보면은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른 부분이 아예 삭제되거나 그 부분은 뭔가 부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쓰이는 것들도 많이 보게 돼요. 이 아이가 평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쭉 뭐 선생님이 쓰신 것도 이러저러하게 학습을 했다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활동은 참 잘하고 연계 학습은 잘했는데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암기 같은 것들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신 걸로 봐서는 좀 불성실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일종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는 내 중학교 3년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성적이고 성찰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고등학교 진학 전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소서를 써보자. 이거는 진짜 10번, 20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데 특목자사고 지원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중학교 졸업 전에 자기소개서를 제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써보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소재 중심으로 자소서를 써봐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진짜 한 게 없었구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쓸 게 없구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종의 중학교 3년 과정을 모의고사로 삼아서, 모의고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좋은 점수 맞으면 좋지만 내가 시험 유형에 알맞게 대비를 해왔는지,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이거를 어떤 질문으로 던져졌을 때 내가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근데 뭐 4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아, 내가 그동안 학습량이 부족했구나,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실전 시험에서 그게 뭐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3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예행연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3년 동안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거를 이런 말 듣고 가서 아이한테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켜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은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댁내 아이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특목자사고 관련해가지고 자소서나 면접 봐주는 애가 올해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데 처음에 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되묻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다만 그 원래 그런 거를 내가 향후에 자소서는 없지만 자소서 형식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에서 원하는 약식의 서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식의 서류가 만약에 만들어질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고3 때 처음으로 맞부딪힐 건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건지 그거에 따라서 쭉 써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내용을 일관성 있게 쓰려면 1학년 때부터 이걸 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어떤 배움을 얻든 아니면은 야, 이 내용이 좋기는 한데 이것보다 조금만 더 확장을 했으면은 풍성하게 쓸 내용이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그런 뭐 소회를 얻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써보게 되면은 추후에 대입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의 결국은 그렇게 돼요. 자소서를 통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로드맵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어느 학교 양식이든 좋아요. 이왕이면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데 하나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써보면 됩니다. 글자 수를 꼭 맞추진 않아도 되고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면접까지 대비해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아이들이 또 면접 대비하면서도 내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뭐 플립 러닝이라든가 거꾸로 교실 같은 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을 아마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는 게 상당히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면접을 대놓고 보진 않더라도 내가 자소서를 써보고 그 내용을 뭐 엄마가 됐든 뭐 형이나 뭐 동생이 됐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중학교 졸업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거울을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한창 고3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잠잠한 시기예요. 이제 18일 딱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뭐 제가 오늘도 한 3시간 자고 나왔는데 그때는 뭐 3시간만 자도 감사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수능 끝나고 한 이틀 있다 면접 보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다음 날은 아침부터 뭐 한 새벽 몇 시까지 거의 뭐 풀로 아이들을 좀 봐야 돼서 당장 그 다음날 면접 보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시기에는
중3 아이들 면접 대비를 하는 시기인데 이번 주까지만 어찌어찌 달리면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저 같은 일하는 사람은 다음 주가 좀 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중3 애들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 들어가고 고3 아이들은 이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비하고 있고 잠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잠깐 고요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아이들 면접을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든 자신감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말을 하든 자꾸 의심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억울하겠지만 타고나기를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런 비율은 크게 높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이 내용을 잘한다. 저도 이렇게 좀 가끔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뭐 강연을 하든 어떤 학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든 준비가 완벽하고 서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단언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쉽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쩌다 보면은 좀 놓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얘 오늘 상담이 있다는 걸 30분 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막 보고 나면은 딱 얘기를 하면서도 살짝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을까? 혹시 뭐 놓친 게 없을까? 똑같아요. 아이들이 면접을 할 때도 내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걸 진짜로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은 일단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물론 뭐 3년 뒤에 면접을 보는 전형을 얼마나 치를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자사고는 면접을 치릅니까? 안 봅니까? 예, 그럼 어쨌거나 보긴 보는 학교네요. 그런 학교에서 던지는 질문들 중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딱 질문을 던지고 나서 1초, 2초 끝. 그냥 이제 특히나 이제 뒤통수 치는 질문들이 그런 게 많아요. 한번 툭 던진 다음에 순간적인 학생의 뭐 눈빛이든 전반적인 태도든 그냥 그걸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건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영화 쪽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각 장르를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영화를 뭐 그동안 뭐 중학생 신분에 그러기까지는 어려웠겠지만 뭐 이왕 하나의 그냥 가정이니까 예시니까 그동안 뭐 1000편 넘는 영화를 봤다. 그런 친구한테는 그냥 어떤 질문을 떠나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서 영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눈이 반짝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영화는 그렇게 봤지만 뭐 노래는 죽도록 싫어해. 막 음치에다가 뭐 노래 들어도 뭐 감흥도 없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노래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흠칫하거나 자세가 갑자기 확 바뀌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긴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거울을 보자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진로 계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꾸준히 해온 그 학습이 됐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여기에다가 호감을 주느냐 이것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면접 대비를 하는 학생 중에서 일단 칭찬을 먼저 하자면 그 해 봤던 중3 학생들 중에서는 얘가 거의 성실함만 놓고 봤을 땐 1등이었던 것 같아요. 뭐를 요구하면은 요구하는 족족 그냥 다 해요. 다 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길게 풀어봐. 이것도 이 책도 한번 읽어봐.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긴 게 외모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눈이 좀 많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남자아이인데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그것도 뭐 썩 되게 호감 있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면접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점점 이 고개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참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가 약간 그 찢어진 눈으로 저를 이렇게 내리 깔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진 않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지금 시기에 좀 안타까운 경우에는 내용적인 거는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태도적인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1년 동안을 투자를 해도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이나 태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고입을 치러본 아이들은 자기 행동적인 단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알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소서 쓰고 면접 대비를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얘기할 때 너 긴장하면은 너도 모르게 손을 잡고 계속 흔들고 있어 라든가 너 그리고 사람을 쳐다볼 때 똑바로 못 보고 자꾸 시선이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고쳐야 되고 중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고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입을 치를 때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면접을 볼 때든 이런 건 필요하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인지하고 좀 고쳐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어느 정도의 호감을 주는지 그냥 보고 아 겁나 멋있어 그냥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항목들을 뒤에 내용의 중간중간 좀 삽입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건 학교 유형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특징도 다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눈으로 좀 훑어보시되 그래서 내가 속한 학교는 이 학교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단점을 하나 짚자면은 내신 관리가 어려워요. 그쵸? 이 학교들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특목자사고를 써볼까? 특히나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 써볼까 고민을 했다가 아 내신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포기한 친구들도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고는 내신 받기가 쉬운가? 라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일반고는 어떤 것 같아요? 문제는 일반고도 어려워요. 일반고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좀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단순 학생부 교과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지역은 그냥 단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학교장 추천 전형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립대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 뭐 좋게 생각하실지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서울시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경영학부 인문 최고 등급이 1.18이었어요.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1.0도 있었어요. 1.0은 뭐죠? 1.0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시립대에서 반영하는 내신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이 지역 아이는 아니에요. 이 지역엔 그런 아이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건 아시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뭐 1.01도 있고 평균을 놓고 볼 때도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 조경이 2.5대 합격자가 나왔고 건축공학이 1.9대 나머지는 전부 다 2 이하로 1점대 등급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학교들을 내가 전교에서 수위권으로 졸업을 했을 때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뭐 졸업을 했다 칩시다. 뭐 그게 문과든 이과든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 몇 등급 정도를 받고 졸업할 수 있을까? 혹시 아세요? 대략 한 몇 등급 정도인지? 여기서 야, 보인고에서 전교 1등 몇 등급 정도라더라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예. 네? 뭐라고요? 못 들어보셨다. 네. 그럼 한 몇 등급 정도 나오면 좀 만족하시겠어요? 전교 1등이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혹시 없나요? 이쪽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를 딱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선생님들이 꼴통이라고 하는 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성적대가 한 1.4에서 5 정도 받아요. 전교 1등으로 졸업하는 아이가. 근데 올해 애들 되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도 1.67 정도? 전교 1등이 그 정도 등급으로 졸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고나 외대부고 있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1.8에서 9, 그리고 한 3년 전쯤에는 외대부고는 전교 1등조차도 2점대 등급이었던 적도 있어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2.0, 뭐 3인가 4인가 이렇게 졸업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인고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아, 그러면은 행정학과나 세무학과는 위험하고 서울시립대 뭐 자전 정도 쓰면은 지금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써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 그 학교가 어디를 막론하고 전교 1등으로 졸업했는데 우리 눈높이가 안 맞지 않나요? 실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 뭐 서울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고대 정도는 당연히 수시에 넣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친구가 내신과 수능이 괴리가 너무 크지만 않다면 정시에서 조금 삐끗한다고 해도 야 설마 서성하는 가지 않겠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순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다는 건 교과 성적을 아무리 잘 받는다 한들 결국은 이제 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쪽에서 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교과 100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추천 전형을 비롯해서 서류나 면접이 포함이 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전형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억지로 덮고 넘고 하려 말고 우리 학교가 가진 장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전략을 짜자라는 건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고 분들이 많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신 관리를 통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고에 부여된 하나의 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물론 특목 자사고 아이들도 지원은 합니다만 얘네들은 여기에서 사실상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갖는 카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사실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추천 전형에서 조금 더 나은 추천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내신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뿐이지 이 지역은 그렇게까지 쉽진 않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력 대비 교사 평가는 후한 편이에요.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비롯해서 일부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잘해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이 정도면은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했는데 주변에 뭐 잘하는 애들이 그냥 수두룩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세특이나 행특을 적어주시는 건 탁월합니다. 특히 자사고 쪽은. 근데 학생의 노력 대비 평가가 조금 박한 느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노력하는 모습만 선생님께 조금 어필이 돼도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일반고의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말자.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부끄러워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굳이? 이런 생각은 애초에 갖지 말자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일반고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일반고의 메리트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자사고는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냥 뭐 지원자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도 있고 이것도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외고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차츰 일반고로 전환될 거고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제재라든가 견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5학년도에 일고에 사라지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없어지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을 예정이니 이쪽에서 학습하는 과정, 이쪽에서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선 페이지에서도 보였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 자꾸 특기자 전형 쪽을 염두에 두고 학교 공부를 좀 일부 접어서까지 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을 종종 봐요. 근데 그게 지 주변만 봐서 그래요. 이게 정말 특기를 가진, 예를 들어 이게 뭐 과학 쪽 특기다, 혹은 또 어학 쪽 특기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과고 애들도 보고 영재학교 애들도 보고 또 뭐 외고 애들도 보고 그러면 아 이거는 넘사벽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아, 할만해 싶은 경우가 있고, 야, 이거는 약간 좀 하계회 수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걸 좀 쉽게 납득이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타 학교의 전문성 있는 거를 탐내기보다는 일반고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자라는 게 핵심이고, 이 학교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고요. 자, 이거는 아직까지도 혹시 뭐 특목자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역보다 더 욕심나는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만만치 않게 괜찮은 지역이라서. 근데 그냥 저쪽 조금 더 옆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진학 실적은 당분간은 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진학 실적이 무색할 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서울대 20명 보내던 학교가 한 명도 못 보내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좀 순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동안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학교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뭐 계획성 뛰어나고, 근데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진로가 좀 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지역 내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적응하는 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라서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아이의 성향을 거스르지 않고 진학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그동안 사례들을 보니까. 안타깝지만 특목자 사고에 진학한 아이들의 10% 정도, 매년 거의 비슷해요, 비율도.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일반고로 유턴을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남들 그렇게 뭐 부러움을 사면서 그 어렵다는 학교에 따라서 입시를 뚫고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이유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거기서 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돌아온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학생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거나 그 학교의 상담교사랑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성향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혹시 아직까지도 지원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교유형 선택 키워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특목고가 강한 전형은 학종 특기자 수능순이고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내신이 대략 한 4, 5등급 정도면 서울 중상위권대학, 중상위권대학으로 언급할 수 있는 학교들은 건도공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사고가 강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수능이 가장 강해요, 자사고 쪽 아이들이. 근데 여기는 재수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재수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대학 진학을 했다, 그럼 거의 100% 수능이겠죠. 그리고 교육특부 아이들도 수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쪽에 있는 학교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게 뭐 단대부고가 됐든 뭐 휘문이 됐든 이런 데도 사실은 졸업생들 비율이 높잖아요. 걔네들은 수능일 가능성이 높고, 다소 결과가 왜곡되긴 했지만 여튼 수능 합종 교과 순이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 교과는 교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교과가 유리한 지역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조금 여기서 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 교과, 그러니까 교과에다가 뭐 면접이 붙든 아니면 서류가 추가로 붙든 혹은 추천서가 따라가든 그런 전형 쪽이 1차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학종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이내, 뭐 여기서 조금 더 써도 3점대 초반은 돼야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전에 언급한 한 15개 대학 정도로 꼽으면 될 것 같아요. 건동홍숙, 여기서 조금 더 뭐 내려간다면 뭐 숭실대나 세종대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국민대라든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예상을 했지만 일반고 쪽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 일반고도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 그대로 보통 일반고형 어떤 친구들한테 좀 어울리냐면 시키는 일은 잘 해내는데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학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반고가 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숙제가 많은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숙제라는 게 어쩌면 좀 중요합니다. 이 학생에게 맞는, 이 학생에게 필요한 그런 숙제가 많을 때 좀 더 학업 성취도라든가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일반고, 그러니까 너무 진학 실적이 좋거나 너무 형편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무난한 수준의 일반고에 어울리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대입 진학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친구들에 해당이 되겠죠. 경쟁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거, 근데 이거를 정확히 평가를 하려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아이 그냥 집에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죽어도 안 먹어 뭐 이런 거 말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불 꼭 뒤집어 쓰고 막 꿈쩍도 안 하는 이런 게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그리고 교내 활동에 있어서 무언가에 대한, 여기 쓴 대로 경쟁에 대해서 경쟁심이 강한 것도 중요한데, 그 강하다라는 게 못 버텨서 씩씩대는 게 아니라 그 강함을 넘어서서 경쟁을 좀 즐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선생님의 표현, 이런 게 있다면 합격.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적합하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서 서울대 100명, 200명을 보내면 뭐합니까? 내가 못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 실적만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내가 과목을 선택하고 나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대입을 치르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실적에 너무 연연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인 아이들은 여기 가면 본인이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한두 과목을 확실히 좋아하고 잘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특목 자사고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애매하게 전교과를 잘하는 것보다는 한두 과목을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게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도 유리합니다. 심플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영어는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100점, 수능을 보든 내신 시험을 보든 심지어는 뭐 다른 자격 인증 시험을 보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수를 받는다. 그런데 뭐 나머지 과목, 뭐 국어하고 국영수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보면 한 70점, 60점을 맞는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국영수 다 어떤 종류의 시험을 보든 모두 다 뭐 한 85점에서 90점을 맞는다. 라고 했을 때 앞선 학교라고 한다면 후자 쪽이 나아요. 그 아이가 가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적 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해라는 평가를 받는 게 나은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후자 쪽 아이가 갔을 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반에 누구 딱 했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도 걔가 누군가 싶은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누구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 쪽 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규생 애들이 다 알아요. 걔 영어 미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은 써줄 내용이 크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영어 선생님만큼은 내가 진짜 교직 생활 10년 만에 이런 영어 천재는 처음 봤다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분명히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서로 간에 성적대가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더 이걸 일반고를 넘어서서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갈수록 아이들이 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기브앤테이크가 철저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지금 제가 맡은 애들도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데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항상 좀 주지를 시키는 게, 과목에 있어서의 역량이든 학습에 필요한 태도적 역량이든, 예를 들어 발표 수업을 공동 과제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주제 선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도 취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취합된 자료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거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료 수집도 적당히 잘하고 발표도 적당히 잘하고 이런 친구들보다 다른 건 별거 없는데 야 제가 발표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 라든가 아니면은 와 그 많은 자료를 1시간 만에 진짜 기깔나게 찾아가지고 쫙 어린이질 잘해 이런 역량이 있으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아이의 필요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공동과제 연구를 하든 조별 과제를 하든 필요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을 할 때도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과목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영어는 진짜 거의 뭐 정교권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들끼리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수학 뭐를 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좀 소위 말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상위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인성적 역량이든 태도적 역량이든 학습 역량이든 하나 정도는 특히 이런 실적 좋은 학교에 갈 때는 무기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약간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3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 놓고 입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한쪽에만 치중해서 가끔씩은 건드려줘야 되는 야야 그거 됐어 너 충분히 잘해 그러니까 요것도 좀 해봐 요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신 관리가 쉽다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아마 글만 보셔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똑같이 공부를 잘해도 어떤 아이는 내가 쟤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후자 쪽이라면 이런 학교가 서로 좋아요. 괜히 가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대입 결과는 어떻게 보면 둘째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피폐해지고 많이 상처받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내가 볼 게 아니라 무슨 뭐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내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은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좀 아직까지는 좀 우쭈쭈 해줘야 되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실적이 이런데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쪽.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학교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거기 진짜 너무 쉽게 휘둘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레벨을 하나 올려서 앞서 봤던 그냥 일반적인 학교 그런 쪽으로 보내면 된다. 너무 무리하게 실적 좋은 학교로 보내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특목자 사고는 이런 친구들이 가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자기주도적이고 싶은 아이가 가면 돼요. 자기주도적인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도 미완의 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완성형인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바꿔 말하면 일반고 지원하는 아이들도 대동소이해요. 여기에서 차이 나봐야 뭐 좋긴 좋긴 얘기를 하는데 진짜 큰 차이 없습니다. 아직은 완성형인 아이들이 여기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특목자 사고 쪽에 있는 아이들 뭐 이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이 부분은 인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설정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열별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떤 쪽 계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놓은 건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순 유불리일 뿐이지 우리 아이가 교대에 갈 건데 그럼 일반고에 갔으니까 무조건 되겠구나 내지는 우리 아이가 이공계 쪽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 와 영재학교도 아니고 과고도 아니고 심지어 자사고도 아니니까 망했구나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자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쪽 계열의 학종을 통해서 입학한 아이들의 성향, 서류에 담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가 담길 수 있게끔 노력한다면 내 내신 성적과 별개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런 키워드들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렇다면은 학종에 적합한 이런 계열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내가 그쪽 계열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향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다른 쪽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 1학년 때는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고 저런 사고도 해보고 이런저런 활동도 해보고 하는 게 괜찮은데 2학년 때부터는 가닥을 잡지 않으면은 학종에서는 좀 핸디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고1 요 시기쯤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1학년 때 이런 단어가 담길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나는 오히려 뭐 만약에 인문 국제 계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어학이라든가 소통 역량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생각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 사고를 하는 게 철저하게 합리성에 기인하지 않은 내용은 납득이 안 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2학년 들어서 이쪽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 계열 뭐 문이과가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뭐 이쪽으로 선회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문이과 선택이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역으로 뭐 이공 쪽이든 의학학이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은 대략 이해는 갈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봉사나 인성 관련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만들어 나갈 때 이왕이면 핵심 인성 요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뭐 나눔, 협력, 배려, 갈등 관리, 규칙 준수, 리더십, 뭐 타인 존중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찝어서 활동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3,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국은 인성 소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소서를 언급을 해왔고 자소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묻는 면접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되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필하는 건 도대체 어떤 덕목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이게 뭐 리더십입니다. 아니면 배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하나 머릿속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나는 항상 남을 배려해야겠다라든가 협력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른 걸 다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이공계열만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한 5년 전쯤부터 집단 창의성,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왔는데 다른 쪽 영역에선 그렇게까지 크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공계열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이공계 쪽 진학을 하고 싶어. 공대 쪽 갈래.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 꼬셔가지고 뭐라도 한번 같이 연구해볼까. 뭘 같이 공동의 결과물을 내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그래서 협력 플러스 협력이라고 쓴 거예요. 협력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협력적 가치를 보여줬을 때 최근 합격 실적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고 트렌드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공계열 쪽은 워낙에 과학,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부족했다 뿐이지 이미 연구 개발되어 있는 거를 내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쓰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 쉽게 말하면 벌써 1년 전에 나왔어 이거는. 그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해보고 싶다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숙지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건 뭐지? 자, 이거는 남학교, 여학교가 나을지 공학이 나을지에 대해서 적어본 거예요. 자,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남녀공학이 괜찮아요. 여기 쓰여있는 집에서 가깝다. 근데 공학이다. 좋아요. 이 아이가 참 센스가 상당하다. 그럼 좋아요. 호감형 인상. 이게 참 어려운데 호감까지만 가야 돼요. 너무 심하게 잘생기거나 예뻐도 또 곤란해요. 뭐 다들 아시죠? 겪어보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은 중성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남자아이인데 여자친구들과, 여자아이인데 남자친구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꺼리낌 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얻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중성적이면 활동 자체도 그런 식의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좀 다소 편협한 시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인데도 뭐 운동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하고 스포츠 클럽 활동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아이인데도 막 뭐 비즈공이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입시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그냥 단편적인 예시니까요. 제가 이제 남학생인데 비즈공예를 정말 좋아하는데 남고 가잖아요. 그러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학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라면은 괜찮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대신 수행이 가만히 보니까 여고, 공학, 남고 순일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수행평가의 우수성이 공학 쪽이 대체로 조금 더 나아요. 이게 서로 간에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남녀가 뒤섞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결과물이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조금 생각하는 방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쭉 봐온 바에 의하면은 결국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공학 가면은 좀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라는 내용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넣고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도대체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수시형일까 정시형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하나의 근거로 그 자료를 드린 거예요. 지금 수시형이다 정시형이다를 구분을 지어서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수시형이라면 그렇다면 정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나갈 것인지, 정시형이라면 수시 쪽에 대해서 어떤 전형에 적어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나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이 90점이에요. 근데 이 학교의 성적표가 평균 점수는 80.4, 표준 편차 뭐 18.1,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Z점수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교육적이진 않아요. 성취평가제 하에서. 그래도 아이의 수준을 짚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학생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알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시점쯤에 아니면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서 작년, 재작년 고1 아이들이 3월 달에 치는 교육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수능 모의고사를. 물론 기출문제 중에 개 중에 몇 개는 이미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똑같이 지켜가지고 한번 시험을 보세요. 보면은 그거는 등급 산출이 쉬워요. 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국어가, 수학이, 영어는 뭐 그냥 보는 순간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 등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해 고1들과 비교했을 때 그럼 그 등급과 나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 도대체 내 중학교 성적은 몇 등급일까? 여긴 등급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냥 성취도만 나오고 90점 성취도 A를 받았는데 학교 성적이 이렇다. 그러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Z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Z점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0.5106이 나왔어요. 그럼 그 0.5106을 조건 환산표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표인데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상위 30.5%에 해당돼요. 그러면 100명 중에 30.5등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4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90점 A 성취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선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없어요. 성취도를 놓고 봤을 때. 하지만 등급제로 환산하게 되면은 거의 4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나의 현재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웬걸 모의고사 등급은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상에 있어서 뭔가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시험을 볼 때 뭐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나 올 A를 받았으니까 이거에 안주하고 별다른 뭐 마음의 준비 없이 학습 계획의 변화 없이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게 되고 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내신 관련해서 뭔가 욕심이 나고 교과에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고1 과정에 대한 예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산출을 해봤더니 막 1, 2등급이 나와요. 과목별로. 물론 중학교 과목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1등급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2등급만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뭐 등급이 반대로 4등급, 5등급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내신에 있어서의 미덕은 단기 집중력과 성실함이라고 보면 돼요. 수능형 문제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미덕은 기본적으로 그 과목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 단기 집중력이 아니라 장기 집중력을 요해요.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 집중해도 우리 뭐 흔히 얘기하듯이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들도 있고, 근데 수능을 벼락치기 한다는 얘기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에 대한 대비가 조금 내신처럼 해왔고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을 비교해서 현재 수능형인지 현재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린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건 학생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거기에 맞게끔 나름의 대안을 마련을 해두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오늘은 무조건 1시간 반 안에 끝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거의 1시간 한 5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괄적인 데서 그친 내용도 있고, 그중에 좀 일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내용들 좀 잘 참고를 하셔서, 핵심은 뭐냐면 입시 제도 변화, 정책 물론 중요합니다만 학생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비해서 선택할 것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1학년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우리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뭐 어머님들 뭐 기껏해야 뭐 선택이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뭐 문과냐 이과냐 정도 선택하셨지 뭐 다른 거 선택하신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 뭐 저도 우유급식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 정도 선택했지 다른 거 선택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해마다 최소로 잡더라도 10개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동아리 선택할 거고 선택 교과 선택할 거고 여기에다가 학생이 자율활동 영역 선택할 거고 많습니다. 근데 이걸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내 성향에 맞게끔 그거를 좀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나를 파악하자. 그게 3년 뒤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